감사합니다. 대출학교 남상수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 대출, 우리가 많이 받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 전에 19년 12월 16일 날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변동이 될 거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아직 시행이 된 건 아니고 1월 중순,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에 시행이 된다라고 해요. 하지만 시행일이 정해지면 그 전 계약들은 종전 계약대로 다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이번에 12, 16 대책에 나온 담당자한테 제가 통화를 한번 해보니까 거기 담당자 번호로 다 있거든요. 그렇게 정책 발표일, 그러니까 1월 중순, 20년 1월 중순에 전세자금 대출이 변경된 게 시행이 되는데, 그 전에 계약한 건들에 대해선 그 전 규정을 다 고수를 한다라고 해요. 유지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1월에 시행되는 게 뭐가 바뀌냐? 첫 번째로는 무주택자는 동일하고 다주택자도 역시 전세자금 대출이 주택금융공사, 도시보증공사, 그다음에 서울보증에서 안 되는 건 그건 동일해요. 단 1주택자가 변경이 됐는데요. 1주택자가 내가 만약에 주택을 무주택자였는데 전세자금 대출 받았다. 그러고 나서 9억 원 이상,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이 바로 상환해야 돼요. 즉지상환 조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했다. 그것도 역시 즉시 대출을 상환을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왜 뭐가 변경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하는 시점만 조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기되는 시점, 이 시점에 조회가 됐다면, 지금은 중간중간에 추가 주택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무주택자가 9억 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요거는 똑같이 변경된 게 대출을 즉시 상환하게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주택자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엔 부부 합산 연봉 1억 원 이하이다. 그러면 도시보증공사,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 이 두 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부부 합산 연봉이 1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서울보증만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당연한 거겠지만 1주택자가 시가 9억 원 이상이 되면 이것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 조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여기서 분명히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건데 주택금융공사는 뭐고 도시보증공사는 뭐고 서울보증보험 이건 또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세자금 대출을 보통 저희가 받을 때 은행에서 나가는 게 맞지만, 은행에서 바로 나가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주택금융공사, 서울도시보증공사, 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이 세 군데를 여기서 보증서라는 걸 발행을 해서 대출이 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 세 개 우리가 다 이용할 수 있냐? 당연히 이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아니라 약간의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이 세 가지 뭐가 다르냐면, 일단은 임차보증금 한도,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주택금융공사는 수도권은 5억 원, 지방은 3억 원, 그 다음에 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5, 지방 4,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 고가의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에, 대출 말고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엔 서울보증상품만 대부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최고 한도도 주택금융공사는 2억 2,200, 이게 최고 한도고, 대출 최고 한도요. 그 다음에 도시보증공사는 4억, 서울보증보험 5억.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아무리 많이 받고 싶어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 원 최대예요. 그리고 대상주택은 뭐냐면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서 되는 주택이 있고 안 되는 주택이 있거든요.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택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보증공사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이렇게 가능하고,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만 가능해요. 그리고 임대인 동의 같은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받을 때는 질권 선정이나 채권 양도 같은 걸 하진 않아요. 집주인한테 별도로 전화가 가진 않지만,
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전세계약 할 때 임대인은 세입자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에 협조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사항을 항상 넣잖아요. 그걸 넣지 않으면 가끔가다 성향 차이긴 한데 집주인분이, 임대인이 나는 그 설정 들어가는 거 싫다. 물론 등기부등본에서 들어가는 설정 들어가는 건 없지만 은행에서 질권 설정 통지가 가면 이런 아무튼 그런 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임대인한테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거에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특약을 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능 한도를 어떻게 산정을 하냐, 그러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어떻게 산정하냐.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연봉이 중요해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밖에 안 되잖아요. 세입자 연봉의 3.5배에서 4배, 3.5배의 4배 차이는 뭐냐면 신혼가구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들이 있어요. 그런 가구 같은 경우는 4배까지 가는 거고, 통상 3.5배에서 기존의 세입자의 부채가 있다, 집주인 말고 세입자 부채가 있으면 그거 27%를 뺀 금액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최대 한도가 2억 2천이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2억 2천을 다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세입자 연봉이 아무래도 최소한 6천 이상은 어느 정도 5천이 6천은 되셔야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2억 2천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보증공사랑 서울보증보험은 등급에 따라서 조금 가능 한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보증공사는 나이스랑, 저희가 신용등급 할 수 있는 게 나이스랑 KCB 요 두 군데서 확인을 하잖아요. 두 군데 다 하나만, 죄송해요, 도시보증공사 같은 하나만 4등급 안에 들어오면 대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 원. 그 다음에 5, 6등급에 들어온다 그러면 1억 5천, 7, 8등급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대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천만 원. 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의 연봉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게 아니라면 도시보증공사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만 좋으면 간단히 대출을 이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을 많이 이용하고요.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스랑 KCB가 둘 다 4등급 안에 들어오면 5억 원까지, 둘 중 하나만 4등급에 들어가면 3억 원, 5, 6등급 이내면 2억 원, 그 다음에 7, 8등급 이내면 1억 5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택 가격을 어떻게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데 통과가 되냐 안 통과되냐, 이런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엔 채권 최고의, 그러니까 집주인 대출의 전세 대출의 금액이 주택 가격의 100%를 안 넘어야 되고요. 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채권 최고액, 집주인의 채권 최고액, 전세보증금액, 그 다음에 대출 가격이 100%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채권 최고액이랑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전세 대출 받은 금액 있죠. 전세 대출 받은 금액의 80%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금융공사랑 그리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세자금 대출을, 죄송해요, 하나 또 빠진 게 뭐냐면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에 연 이자 내는 게, 매월 이자 내는 게 소득의 40%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신용대출이 있다 그러면 10년을 4.6으로 계산을 해서 이자 납입하는 금액이 40% 안에 다 들어와야 돼요. 기존의 신용대출 4.6%, 10년으로 해서 이자만 계산한 금액으로 해서 월 불이익금액이랑 그 다음에 대출 받을 대출 금액의 이자 납입 금액을 합친 금액이 매월 이자 상환액의 40%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입주를 해서 하면서 받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입주하고 나서 한참 뒤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 그걸 입주자금, 생활자금, 이렇게 가계자금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주택금융공사와 도시보증공사랑 서울보증 다 입주할 때 쓰실 수 있는데, 사시면서 내가 받는 거는 서울보증보험 상품밖에 안 돼요. 사시면서 받는 건. 근데 그러면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입주한 지 3개월 이내다 그러면 그거는 입주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이 아니다, 입주한 지 3개월 이내면 굳이 서울보증보험 이용 안 하시고 주택금융공사나
도시보증공사도 이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게, 그 다음에 그러면 소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산정을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무주택자인데 그럼 대출이 되나요? 전세자금 대출이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주택금융공사는 사실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도 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6,600이기 때문에 다소 좀 적어요. 그래서 무직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대 보험되는 직장인들, 왜냐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대부분 좀 적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4대 보험되는 직장인들이 주택금융공사 받는데 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 안 하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등급 안에 들어오면 증빙 안 하면 괜찮고,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매월 이제 상환 금액의 40% 이내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증빙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 48%를 나눈 걸 한 신용카드 사용액이라 보시면, 연봉 산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많아도 5천만 원까지 건강보험이랑, 그러니까 인정소득,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걸 인정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정소득으로 최대 인정받을 금액이랑 신용카드로 소득으로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전세자금의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이 바뀌는지, 20년 1월부터 바뀌는지 설명드렸고, 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소득 대비 따져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통 저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 사장님을 통해서 하잖아요.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대부분 연계된 대출 상담사, 각 은행에 대출 상담사 연계되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누구 좀 소개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통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전세 자금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계약한 것만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끔가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중간에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좀 말을 좀 더듬은 것 같은데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이상입니다.